뉴욕 증시는 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4%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0.3%로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기업들의 실적 후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 증가 전망에 하락하며 최근 11주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6% 내린 배럴당 84달러 3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에 비해 0.3% 늘어난 3,81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수입 물가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라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월 수입 물가가 전월비 1.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15.43으로 전월에 11.92에서 급등했습니다. 재고지수 등 9개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신규 공장 주문과 출하 지수, 고용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 조정 신호가 조금씩 나왔다. 예전에도 몇몇 전문가께서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 호재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걸었는데요. 뉴욕과 유럽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경제 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의 우성재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마감 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금 미증시 오늘 약보합의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부터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또한 꾸준히 나왔던 것이 시장에서의 하락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0.34% 하락한 12,226.64포인트, S&P 500지수는 0.32% 하락한 1,328.01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0.46% 하락한 2,804.35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 장중 약세 움직임을 꾸준히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왔던 만큼 단기적인 매도 물량 이후 다시금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오늘 밤 열리는 미국장에서 FOMC 회의 등의 주요 이슈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 시장에서의 다시금 1,300선 위로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았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는데 역시 원인은 기상이 좀 이상했기 때문에 약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죠? 예, 일단은 지금 1월 소매 판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비 0.3%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만큼 시장 예상치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또한 한파로 인한 건축 자재 및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해 6월 감소 이후 최저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매 판매가 계속적인 부진세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지만 한파로 인한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큰 악재로 작용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제외한 판매는 0.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예상치 또한 0.5% 정도 하회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결국 한파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매도 물량이 출현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 이후 2월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영향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살펴볼까요? 예, 지금 이러한 한파가 1월 수입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 1.5%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0.8%보다 근 2배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이 한파로 인한 원자재 및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한파로 인한 영향이 꾸준히 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라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원자재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이머징 마켓 수요 증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또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러한 수입 물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가장 큰 이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적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입 물가 지수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이럴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계속적인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수입 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1월 수출 물가 또한 1.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상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뉴욕 지역의 이 제조업 경기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 더 알아볼까요? 예, 지금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뉴욕 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15.4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월 11.9였던 만큼 이러한 3.5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제조업 경기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였던 15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개월 내 최고 수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0을 기점으로 0보다 마이너스일 때는 경기가 위축 국면, 그리고 0 이상일 때는 경기 확장으로 보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뉴욕 경기가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미 증시의 상승 기조를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주택 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서브프라임 이후 가장 큰 문제가 주택시장이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택시장이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NAHB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시장 지수, 지금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2월 주택시장 지수가 16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 동일 대비 전월 동일과 동일한 수준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개선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주택시장 개선에 따른 우려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개선세가 개선돼야 될 시장이 개선돼야 되는데요. 시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도 회복돼야 되고 소비시장 또한 개선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주택시장으로 개선세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확연한 개선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이제서야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또한 이러한 부분으로 개선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NAHB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 50을 기점으로 주택시장이 확장 국면이다, 위축 국면이다라고 기준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16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50 이하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택시장이 위축 국면에 진입해 있고 이러한 위축 국면이 큰 폭 개선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세계 최대 메가 증권 거래소가 새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M&A가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와 독일 증권거래소가 합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NISE 유로넥스트와 독일 증권거래소 운영기업인 도이체 베르셰가 10월 성명을 통해서 경영 효율과 서비스 측면에서 세계 최고 글로벌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합병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두 업체가 운영하는 각 거래소의 상장업체 규모가 약 15조 달러이고 합병에서의 시가총액은 약 260억 달러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가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로 나타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최대 증권 거래소가 상장이 됐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시장에서 호재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에는 저희가 유럽 쪽으로 날아가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일단은 상승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유럽적 분위기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 같은 경우 0.37% 하락한 6,037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0.33% 상승한 4,110포인트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독일은 강보합권이 0.04% 상승한 7,400포인트에 장 마감했었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 특히 프랑스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클레이즈 등 실적 개선에 따른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유로존의 4분기 GDP 증가율이 0.3%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4%보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바클레이즈 등 이러한 금융주의 실적 개선에 따른 은행주와 에너지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지만 원자재주들의 약세가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데 큰 눌림목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0.3%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배경을 좀 살펴보죠. 예, 일단은 지금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 예상치였던 0.4%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유로존의 12월 수출은 전월 대비 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유로존의 성장 동력인 수출과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GDP 성장률 또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같은 이러한 피그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국가들이 계속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불안감들이 결국은 투자 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GDP의 4분기 성장성을 조금은 예상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인 미국 경제 지표가 꾸준히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시장 또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약세를 나타낸 이후에 다시금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지 또한 큰 만큼 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 비롯해서 상품 시장도 좀 살펴보죠. 서부 텍사스 원유는 하락했네요. 예, 일단은 지금 유가의 움직임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가 약세를 나타냈던 만큼 유가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표 부진과 재고 증가에 따른 11줄의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 대비 49센트 내린 84.32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11줄의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 또한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왔었는데 결국 지금 지표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는 약보합권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또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1개월 내 최고치인 온스당 1374.10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유로 또한 독일의 투자 심리 개선에 따라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달러 유로 가격이 1.3488달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유럽 시장 및 각 시장에서의 움직임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조정 이후 단기 차익 매물 욕구를 소화한 이후 다시금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밤 열리는 FOMC 회의 등 주요 이러한 지표들에 따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또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지 여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기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어떤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FOMC 의사록의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네네. 지금 1월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1월 건축 허가,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등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발표들에 따른 시장에서의 움직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지표들의 발표가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 시장이 NAHB에서 발표했던 주택 시장 지표가 16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오늘 발표되는 주요 지표인 주택 착공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는 주택 시장의 바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택 시장의
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건축허가, 주택 착공이 주택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산업 생산 또한 어떻게 나올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FOMC 의사록에서의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부 또한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지표들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의 우성재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새로운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금미 305호가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근무에 탑승했던 선원들은 다행히도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난 금미 305호가 케냐 몬바사 항에 입항했습니다. 금미호는 지난 9일 해적 본거지인 소말리아 하라데레 항에서 풀려난 EU 소속 핀란드 군함의 호위 아래 6일 만에 케냐에 도착한 것입니다. 금미호는 몬바사 외항에 도착한 뒤 세관, 입구, 검역 절차를 거쳐 부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원들은 몬바사 항만 보건당국의 건강검진을 받은 뒤 배에서 내렸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국 선원 2명과 중국인 선원 2명, 케냐 선원 39명 등 모두 43명의 선원은 장기간 필압 생활로 지친 기색이었지만 건강에 큰 지장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몬바사 항에는 이한곤 주 케냐 한국대사 등 정보 관계자 4명과 금미호의 선박 대리점 사장 이종교 씨가 나와 선원들을 맞았습니다. 한국 선원들은 케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휴식을 취한 뒤 본인 희망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현지에 머물 예정입니다. 금미호는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조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박 대리점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금미 305호가 케냐에 도착함에 따라 현지에 파견된 직원들로 하여금 필압과 석방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그플레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뭄 피해로 인한 밀의 생산량 감소로 제분 공장들의 가동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혹심한 가뭄으로 올해 밀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분 공장들의 가동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밀 주산지의 피해가 확산돼 농민들이 지난해 가을 수확한 밀을 시중에 내다 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 밀거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가 올랐지만 가뭄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수확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출하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밀 재배 농가들이 출하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산둥 일대 밀 수집상들은 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걷어들인 밀 방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밀 거래가 끊기면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제분 공장들은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톤의 밀을 가공해 밀가루를 생산해오던 한 제분 공장은 최근 원료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이 제분 공장 주인은 12개의 보관 창고 가운데 9곳을 채우지 못할 만큼 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봄 밀이 출하되는 오늘 6월까지는 공장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밀가루 판매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55위안에 거래되던 25kg짜리 한 포대가 최근엔 27% 급등한 70위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 고무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국민이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한 열망을 표출하는 데 용기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자신들의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한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나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집트 정부와 군이 무력 진압을 하지 않은 점을 치하하는 한편 이란 당국이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미국이 직접 지시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도덕적 지지를 보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마트폰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보급에 따라 각국 정보는 자국민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한 후 군부가 개혁 작업의 이행을 약속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군부가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최대 야권 그룹인 무슬림 형제단이 정당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집트 정계에서 합법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은 몇 년 전부터 정당을 세우려 했지만 무바라크 정권의 정당법 규제에 막혀 좌절됐었다며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 형제단은 1954년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이집트 정권에 의해 불법 조직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이 마련한 야권 단체들과 협상에 초청되면서 합법적인 활동을 사실상 보장받았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2005년 총선에서 소속 회원을 무소속으로 출마시켜 전체 하원 의석의 20%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둬 무바라크 정권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정권의 탄압과 조직적인 선거 부정 탓에 의석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무슬림 형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추구하지도 않고 대통령 후보를 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외무장관은 이집트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아불 게이트 장관은 성명에서 이집트 경제가 국가를 뒤흔든 정치적 위기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원조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출발한 반정부 시위의 물결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에 이어 예멘과 바레인에서도 반정부 유혈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예멘에서는 32년간 장기 집권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사나에서는 시위대 3천여 명이 사나 대학 캠퍼스에서 시내 중심부 알타우리르 광장까지 행진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무바라크 다음은 알리, 오늘 이후 부패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투 경찰은 군봉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섰고 친정부 시위대도 몽둥이와 깨진 병조각, 단검 등으로 무장하고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이에 반정부 시위대도 돌팔매로 맞서면서 양측에서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정치개혁과 차별철폐, 민생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시위가 벌어지자催涙가스와 고무총탄 등을 발사하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시위대도 돌을 던지고 바리케이트를 치며 이에 맞섰습니다. 이번 시위는 바레인의 시아파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차별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레인에서 시위가 확산될 경우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차별을 겪는 시아파들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멕시코 군 당국이 시가로 약 220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원료를 전격 압수했습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북부 지역에서 군이 수색 작업을 벌이다 한 화학 공장에서 메스암페타민 결정체 570kg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일명 히로뽕으로 불리는 필로폰의 주 원료로 각종 합성 마약의 제조에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입니다. 군 당국은 제조 공장에서 메스암페타민 결정체 외에 각종 마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계 설비도 압수했습니다. 이번 단속 성과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마약 갱단인 시날로아가 공장 운영에 배후에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날로아는 멕시코에서 가장 오래된 마약 갱단으로 탈옥수 신분의 두목이 재력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날로아 갱단의 두목인 구스마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데다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등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구스만은 2009년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구스만은 1993년 체포됐으나 8년 만인 2001년 세탁 차량을 타고 영화같이 탈옥한 뒤로 동적에 묘연한 상태로 미국 마약 단속국이 $500만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와 권력 남용 혐의를 받아온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재판의 첫 심리는 오는 4월 개최됩니다. 밀라노 법원의 크리스티나 디첸소 판사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재판의 첫 심리를 4월 6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항은 검찰이 지난 9일 요청한 조기 재판을 법원이 수용한 것입니다. 재판은 3명의 여성 판사들이 심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74세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루비가 17세로 미성년자였던 지난해 밀라노 외곽의 저택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소매치기 혐의로 밀라노 경찰에 체포된 루비를 석방시키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루비가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의 조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루비는 모두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루비는 베를루스코니가 자신에게 준 돈은 선물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 베를루스코니는 루비를 실제로 무바라크 조카로 생각했고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실체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사전 청문 절차 없이 본 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모스크바 법원은 전 부총리 등 3명이 푸틴 총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푸틴 총리는 지난해 12월 TV 생방송에서 넴초프 전 총리와 블라디미르 밀로프 전 에너지 차관, 블라디미르 리즈코프 전 의원이 지난 90년대 국고에서 거액을 훔쳤다고 발언했습니다. 법원은 푸틴 총리 피서권에 대한 기각 이유를 바로 제시하진 않고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푸틴의 변호인은 민주국가에서 비판적인 발언이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넴초프는 승소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이 인정됐다는 자체가 승리한 것이라며 유럽 인권재판소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막강한 권력을 고려할 때 예상됐던 판결이긴 하지만 친크렘린 성향의 법원 체제에서 이번 민사소송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고 있는 러시아 법원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의 관저에서 쥐 잡는 고양이가 입주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의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 쥐 잡는 고양이가 입주했습니다. 4살 된 레리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는 배터시에 있는 동물 농장에서 해충 방역 등의 위생 검사를 마친 뒤 총리 관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관저에 고양이가 입주한 것은 최근 공영방송 BBC가 생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큼지막한 쥐가 관저 정문 앞을 유유히 지나가는 장면이 2차례나 전파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쥐를 퇴치하기 위해 고양이를 입주시키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총리 관저에는 험프리란 이름의 쥐 잡는 고양이가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임무를 수행했으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거주한 뒤 은퇴했습니다. 길 잃은 고양이였던 험프리는 마거리 대처 총리의 눈에 띄어 존 메이어 총리 때까지 충실히 관저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블레어 총리의 부인 세리가 고양이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험프리는 주인이 바뀐 뒤 6개월 만에 은퇴했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은 험프리 이후 알리스 테어 달링 전 재무장관이 고양이를 키웠지만 총리 관저가 새 식구를 맡게 됐다며 험프리만큼 제 역할을 해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의 이색적인 해외여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로 세계 여행에 나섰는데요. 스페인 남자가 베트남 출신 부인과 함께 전기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생 에너지를 홍보하겠다며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 여행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태양열로 달리는 자전거를 타고 테루엘 부부는 20개국을 경유해 영국까지 달려갈 예정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춰 베트남을 출발한 두 사람은 대장정에 오르기 전 베트남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여정에 오른 후 글과 비디오를 찍어 전송하면 한 케이블 방송사가 이들 부부의 여행기를 방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테루엘 부부는 전기 자전거가 가는 곳마다 즐거움을 선사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전기 미소라 이름 붙였습니다. 어제도 하이힐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하이힐을 신은 한 모델의 아슬아슬한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를 선보인 모델이 화제입니다. 단정하고 경쾌한 걸음걸이를 생명으로 하는 모델의 위태로운 워킹을 선보인 이유는 바로 하이힐 때문인데요. 지나치게 높은 하이힐을 착용한 여성 모델이 무대를 걷는 도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말았고 쓰러질 듯 걸으며 남은 걸음을 마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동영상에 실렸습니다. 이 모델은 결국 무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패션쇼에 참가한 관객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완수했는데요. 다리의 움직임과 팔의 놀림이 마치 개다리 춤 등의 댄스와 비슷하다는 것이 이 영상을 본 이들의 평가였습니다. 길이 10cm의 칼이 얼굴에 박히고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중국의 한 남성은 4년간 뇌 속에 칼이 박힌 채 살아왔는데요. 중국 윈난성에 사는 리 씨는 2년여 전부터 코와 입에서 구취가 나고 두통이 심해지는 등 이상한 증상을 겪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목구멍과 뇌에 걸쳐 긴 칼날이 박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리 씨의 머리에 칼날이 박힌 것은 그가 인력거로 일하던 2004년 9월경. 손님을 가장한 강도를 태웠다가 그가 휘두른 칼에 중상을 입는 사건 때문입니다. 그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해당 병원의 기술과 장비가 부족한 탓에 연목을 통과한 칼을 꺼내는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칼자루를 제거한 뒤 상처를 봉합했고 리 씨는 자신의 머리에서 칼날이 제거됐다고 생각한 채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상처는 점점 아물었고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2년여를 지내던 중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하고 코와 입에서 염증이 끊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리 씨의 뇌에서 꺼낸 칼날은 길이 10cm, 폭 1.8로 왼쪽 아래턱과 혓뿌리, 목구멍 등에 걸쳐 뇌에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칼은 매우 부식된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리 씨의 신경과 혈관은 크게 손상되지 않아 의료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리 씨를 진찰한 신경외과 전문의도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남성은 1분 동안 무려 118명의 여성으로부터 키스 세례를 받아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있고 118명의 여성이 그에게 키스를 하기 위해 줄 서 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의자에 앉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들로부터 볼과 입술 등의 키스를 받았습니다. 두 줄로 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여성들은 키스를 한 뒤 재빠르게 빠져나가 시간 단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이벤트는 미팅 두선 사이트에서 특별히 마련한 것이라며 이 남성의 기록은 세계 신기록으로 공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축구 소식을 전하던 한 리포터가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놀라는 모습이 누리꾼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된 이 영상은 ESPN 축구 리포터 니코 후에토가 페루에서 남미 축구 경기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니코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이 갑자기 뒤편에 알파카 한 마리가 나타나 카메라와 니코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를 알아챈 니코는 기겁해 들고 있던 우산까지 집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는데요. 약 24초 길이의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말레이시아 북부 정글에 사는 한 여성이
호랑이 공격으로부터 남편을 구해냈다고 말레이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남편인 탐분 게디오는 집 근처에서 다람쥐 사냥을 하다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탐분의 부인인 한 배사우가 남편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호랑이 머리를 커다란 나무 곡자로 내리쳐 쫓아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탐분은 병원에서 얼굴과 다리에 찍힌 상처 등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에 나무 위로 도망쳤는데 호랑이가 끌어내렸다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호랑이의 얼굴을 쳤지만 훔쩍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인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용감한 부인 덕에 목숨을 구한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 자금이 최근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9,156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월간 기준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에 이어 모바일 분야에서도 협력합니다. 차량용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경영 역량과 소통 능력 등을 갖췄고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에 가장 적임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 유혈 시위가 발생하는 등 이집트 시민혁명의 불꽃이 중동 지역으로 옮기며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동 민주화에 따른 4차 오일 쇼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지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개인 자금이 이 증시로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 자금이 좀 증시를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개인 자금들이 최근 들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1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7,185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네. 월간 기준으로 주식형 펀드 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개인들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예는 또 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옵션 만기일이던 지난 10일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무려 1조 997억 원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장 막판 동시호가 때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네. 투자자들 사이에는 지난해 11월에 옵션 쇼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죠. 하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하락폭이 37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이날 개인은 총 8,009억 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이동은 랩 어카운트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랩 어카운트 잔액은 지난해 1월 19조 5천억 원에서 네네. 불과 1년 만인 올 1월 38조 원으로 무려 2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문형 랩을 비롯한 주식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전체 랩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네. 일단 개인들이 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동안 잠시 찾아봤는데 올 들어서 한 12거래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했더라고요. 증시 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관점 자체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도 개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예.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물 공세에도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유지하는 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개인은 이달 들어서만 1조 8천억 원을 사들이며 외국인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여기에다 펀드로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관 역시 이달 들어 7천억 원을 사들이며 증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개인 자금들이 최근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증시 진입 타이밍을 찾던 와중에 최근 단기 조정으로 주가 부담이 해소된 영향이 큽니다.
최근 외국인 자금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이머징 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네네.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를 기회로 삼아 증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또 가계 금융자산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급증한 가운데서도 부동산 침체와 저금리로 주식 이외에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도 개인들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랩 어카운트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개인들이 중장기적인 상승장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네요. 조정 시점을 노리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오를지, 2000선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개인들이 의심을 많이 했는데 단기 조정도 겪었고 계속해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시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를 걷고 있고 여기에 저금리 기조도 이어지면서 이러한 기류에 동조하고 있고요. 랩 어카운트 상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새로운 또 자동차 폼을 또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손을 잡고 스마트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15일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따르면 양사는 다음 주 중 모바일 IT 분야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차량용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시스템이 장착된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현대차 차량에 탑재할 태블릿 PC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시동은 물론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내 콘텐츠를 차량 내 태블릿 PC로 꺼내볼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동차와 첨단 정보기술의 결합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 가운데 양사의 결합이 향후 완성차와 전지, 이동통신업체 간의 무수한 제휴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은 것은 똑똑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구상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1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는 현대차는 이미 스마트폰과 차량용 태블릿 PC 등을 연계해 콘텐츠 활용을 돕는 스마트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현대차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오는 2013년부터 출시되는 차량에 단계적으로 차량용 태블릿 PC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태블릿 PC를 장착하고 이를 스마트폰과 연동시킬 경우 활용도는 상상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스마트폰 활용 범위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차량 관리나 주차 위치 확인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이 결합하면 원격 시동이 간편해질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한 무수한 콘텐츠를 차량의 태블릿 PC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속의 음악이나 영화, 게임 등을 차량 내부에서 간편하게 즐기게 된다는 거죠. 네. 또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고 네. 이를 다시 차량 제조사로 보내게 돼 차량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작은 컨버전스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토클럽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었나요? 다른 산업 간에 이렇게 융합이 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차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같은 결합은 현대차와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도요타는 스마트폰을 차량과 연계해 차량 내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인포메이션,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하는 엔튠 시스템을 선보인 바 있고요. 포드는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의 스마트폰이나 USB 모뎀을 장착해 차량을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식을 구현하는 등 합종 연횡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완성차 업체들과 전자업체 및 이동통신사 간의 다양한 협력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신임 내정자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금융지주도 이팔성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라는 소식도 이제 확정되어서 소식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 금융계에서도 치열한 영업전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연임에 성공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이 우리금융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사실이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네. 이 회장의 연임은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간 지연되었던 우리금융 민영화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민영화 절차를 마무리하는 적임자로 꼽힙니다. 덕분에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통틀어서 기업 최고 경영자 중에 연임에 성공한 최초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역할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 회장은 15일 신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민영화 일정이 나오면 우리금융은 지난해처럼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영화 방안으로는 블록세일이나 희망수량 경쟁 입찰 방식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정부가 지난해 1년간 추진하다 실패해 잠정 보류된 현안으로 당시 정부는 합병이나 지분 분산 매각 방식으로 정부 소유 지분 57%를 한 번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까다로운 지주회사법 규제와 시장 플레이어들의 호응 부재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권은 짧은 시일 내에 정부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우리금융 측은 이 회장의 목표가 회장 임기 내 정부 지분을 모두 없애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료들과 대주주를 설득하고 우리금융 임직원들의 동력도 한데 모으도록 하는 게 이 회장의 숙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사태 이후에 이란, 예멘, 바레인 이런 국가에서도 유혈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민주화 바람과 맞물려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4차 오일 쇼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4차 오일 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일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집트의 민주화가 장기간 왕정 체제를 유지해온 주변 산유국들의 정치적 불안을 야기시킬 경우에 4차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기 회복 기조에 따라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와 겹쳐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집트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파급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가 인근 산유국으로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집트 사태는 주변국의 민주화 운동을 자극해 알제리와 예멘 등 다른 독재 국가에서 도미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며 그동안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됐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등 왕정 산유국들에서 인접국의 영향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배럴당 $100를 돌파하면 과거 오일 쇼크 때보다 실질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명목 유가를 미국의 지난 2005년 GDO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계산하면 유가 $110의 실질 가격은 $98.4로 1980년 2차 오일 쇼크나 2008년 3차 오일 쇼크 때의 실질 가격보다 더 높다는 게 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유가 급등의 대비책으로 에너지 비상 수급책 마련, 선제적인 선유 비축 확대, 에너지 수급 경로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며 중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서 오일 쇼크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김지아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코스닥 역시 520선 지지받으면서 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출발센 증시에서 상황 분석을 해보고요. 이에 맞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